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의 수위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들과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이 무력 도발, 무력 시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참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적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고, 네. 그 안에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예. 큰 틀에서 북한이 뭐 이 7차례, 10일 만에 7차례 총 12발의 미사일을 핵질주를 한 것은 네. 또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도 우리가 억제 능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북한이 여태까지 개발한 미사일들을 제대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계속해서 이제 나온 직접 가서 봤다라는 것은 역시 이번 쌍십절이라고 불리는 노동당 창건 77주년,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정치 네. 행사이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런 군사적 능력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에도 보면은 한미가 또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훈련했음에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개발한 그 다양한 종류의 전술 핵 무기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 내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뭐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남한과의 이제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행태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봐왔고요. 네.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그해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 책통을 분쇄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대화도 미국이 북한한테 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 그 입장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일 수령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책이 바뀌려면 그 안에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그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이 맞는데요. 그 안에서 북한이 과연 그럼 무엇을 원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특히 올해 들어서 보여준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괌까지를 겨냥해서 실제 타격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준 게 맞습니다. 이 정도의 미사일 수준이면, 그렇다면은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종의 핵談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7차 실험까지 가서 일종의 방점을 찍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좀 북한에게도 익숙한 이른바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끝까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국면을 전환할지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무력 도발 양상을 보면은 뭐 미사일도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뭐 장소라든가 뭐 방식이라든가 뭐 시간대도 뭐 굉장히 좀 변칙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다른 장소였고 다 다른 시간대였고, 시간대는 보면은 새벽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낮 시간대도 있고 아침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다 미사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전에서 자신들이 실전을 상정해 놓고, 이거는 일종의 작전 계획 하에 훈련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전장이 시작이 되면은 꼭 뭐 낮에만 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실전 능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역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만큼 막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다양한 장소에서 쏜다라는 것은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네. 북한이 한 20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일종의 기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군데서 움직이다가 그중에 일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것은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억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여줬고요. 또 이번에 그 발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보도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수지에서 발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네. 화성 12형 개량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북한 내부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이 뭐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이해서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김정은의 업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간 계속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거나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노동신문에 뭐 김정은의 모습이 나오진 않다가 이제 오늘 한꺼번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진들이. 사실 주민들을 위한 내부 결성령이라면 노동신문에 미리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은 5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부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항공모함 전단이 영해까지 들어와서 한미 또 일까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거기에 대응 훈련을 하고 전주민 동원령을 내리죠. 그 정도로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큰 이유 중에 하나의 두 가지가 정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5월부터는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굉장히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평양 당국이 미사일을 쏘는데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쏘는 걸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 수준으로 그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도 내부 확인을 안 한 거고, 그 이번에 다 몰아서 얘기한 것은 사실은 지난 9월 9일 이제 구구절이라고 불리는 그 건국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당 창건일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계획하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좀 극대화하려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간은 침묵을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북한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그런 훈련이 있으면은 주요 지휘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은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네. 김정일 시기에는 F-22 미국의 그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뜨기만 했어도 평양에서 뭐라든지 어디든지 은폐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뭐 나타난 걸 보면 지금 7일간의 모든 현지 지도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니까 또 그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일을 다 했는지는 뭐 사진으로밖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네.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SLBM 발사 부분이요. 바다에서 이제 발사를 하지 않고 이제 저수지에서 발사한 건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이게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역시 이 한미 이 억제 전략으로 미리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SLBM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수지에서.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수지에 잠수함을 갖다 놓고 발사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S가 이제 바로 그 잠수함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냥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요. 네. 사실 군사 기술적으로는 정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은폐성이거든요. 은폐성으로 그 타격 목표 가까이, 그러니까 바다로 해갖고 와서 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탐지 식별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SLBM에 결정적으로 핵탄두를 실었을 때는 그것이 그 핵무기의 종결자라고 불릴 만큼 그건 아주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형 발사대나 뭐 그것도 충분히 은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태여 그렇게 저수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 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도 그렇고 지난번에 철도 위에서도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철도 위에 쏜 것도 70년대 소련이 개발을 하다가 뭐 효용성이 없다고 포기한 건데 그렇게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한미는 그만큼 자산을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했던 점은 뭐 지난 8일에 북한
공군 훈련을 이제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전투기 150여 대가 동원됐다고 하죠.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의 전투기 자체가 한 수백 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150여 대를 동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이례적이고 예. 150대 중에 대부분이 훈련기다라는 훈련기요.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전투기도 있었겠죠. 폭격기 도 있었고 수호이 25나 미그 21 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다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예. 그래서 공중의 제공권은 한미가 확실히 갖고 있죠. 그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주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제공권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맞고 이 군사적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항공기가 떠봤자 한국이 갖고 있는 F-35 스텔스기를 당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일부 그 답은 나왔습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그것을 참관을 했고 또 지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그 전투기 조종사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대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가진 자신들의 공군력이 비록 약하긴 하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기가 떨어진 공군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법. 또 북한 주민들이 보면 자신들 저런 비행기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약간 그런 그 어떤 자신감 그런 걸 고취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계적으로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그 관측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ICBM 발사가 될지 아니면은 7차 핵실험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북한이 이것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보면 발표할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9월 달에 논의를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10월 12일 바로 전에 끝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6일 후면은 중국에서 20차 당대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기 전에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하고 그리고 당분간 아마 소강 상태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게 얼마만큼 갈지는 북한 내부 사정과 또 국제 정세를 좀 봐야긴 해야겠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핵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종의 방점을 찍고 그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고 쏘고 있는 전술핵이라는 것이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3차 핵실험 때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런 미사일에 적정한 그런 핵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핵실험의 필요성은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할 경우에는 9.19 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이 찬반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은 5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1조에 명백하게 이 모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의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특히 보여준 전술핵은 명백하게 한국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죠. 네. 그럼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적대 행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미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가 되고 파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2번 정도 북한이 해안포도 쐈고 GP에 총격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둘 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한다라는 선언은 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9.19 군사합의가 북한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9.19 군사합의에 지금같이 대남 공세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불리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일단은 그 DMZ 인근에 대한 정찰 같은 경우에 정찰 능력이 한국이 훨씬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정찰 감시 비행을 그렇죠. 금지한 부분. 5km나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건 한국한테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것이 아주 노골적인 그 남한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기까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서 이것은 하나의 뭔가 북한한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한테 유일한 9.19 군사합의도 무효화를 하겠다. 물론 그게 북한의 행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건지는 좀 의문시가 되지만 네. 이제 그런 식의 억제는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